살을 애듯 차가운 정월의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던 밤이었습니다. 앞마당에 놓인 화려한 꽃가마 주위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가득했지요. 겨우 9살인 제가 붉은 연지를 찍고 그 좁은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겁에 질려오는 대신 가마 안에서 아버님이 남기신 가문의 보물 지도를 한 자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절 지켜주시면 제가 서방님을 정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몰락하던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월의 시린 달빛이 마당을 비추던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의문의 급사로 세상을 떠나신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가문의 안주인을 자처한 당숙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말이 홀레지 사실상 빚더미에 올라앉은 무관 집안에 저를 던져버리고 아버님이 숨겨둔 전답의 권리를 독차지하려는 심산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마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저를 보며 철부지 어린애가 남의 집 귀신이 되러 간다며 혀를 찼지만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가마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아이의 순진함을 버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지략가로 다시 태어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혼례청에 들어서자 붉은 화롯은 제 몸을 짓누르는 철갑옷처럼 무거웠고 머리 위 족두리는 자꾸만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맞은편에 선 신랑 진우는 17의 청년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당숙모의 금전에 매수된 처지라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맞절을 올리는 찰나 그의 손끝을 살짝 건드리며 그가 저의 적이 될지 동지가 될지를 가늠하며 눈동자를 깊게 관찰했습니다. 당숙모는 뒤편에서 거짓 눈물을 훔치며 하객들에게 제 아버님의 유언이라 속였으나 저는 그 음흉한 목소리를 들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복도를 지키던 충직한 노보 복남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며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당도한 신방 안에는 촛불 2자루만이 외롭게 타오르며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신랑 진우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곧이어 당숙모가 보낸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2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기씨, 서방님 긴장하셨을 텐데 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시지요. 하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차 향기 끝에 맺힌 미묘하게 비릿한 냄새는 아버님이 생전에 경고하셨던 독초의 향이었습니다. 저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차를 받아드는 척하다가 실수인 양찻잔을 바닥으로 기울여 문턱 아래 기어 다니던 쥐에게 찬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 작은 짐승이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한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하녀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신랑 진우의 입을 막으며 저는 그에게 아버님이 남기신 비밀 장부의 위치를 지도로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당장 이 지도를 들고 관하로 가셔서 사또를 모셔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진우는 제가 건넨 지도의 정교함과 단호한 어투에 압도되어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뒷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은장도를 꺼내 쥐고는 이불 속에 베개를 넣어 사람이 자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문 밖에서 자객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심장 소리를 죽이며 그들이 방 안으로 발을 들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자객들이 이불을 향해 칼을 내리꽂는 순간, 저는 병풍 뒤에서 튀어나와 미리 준비한 기름을 촛불에 던져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자객들이 당황하여 불길을 피하는 사이, 저는 소리를 높여 도둑이 들었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외쳐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숙모는 계획이 어긋난 것을 알고 달려왔으나 이미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돌아온 진우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또 앞에서 저는 독이 묻은 찻잔과 죽은 쥐를 증거로 내밀며 당숙모가 가문의 재산을 위해 어린 조카를 살해하려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9살 꼬마의 입에서 나오는 졸이 있고 치밀한 증언 앞에 당숙모는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신랑 진우와 함께 써 내려갈 위대한 전설의 서막이자 가문을 지켜낸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한 차례 지나가고 관아로 끌려가는 당숙모의 비명 소리가 멀어질 때쯤 신방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쥐를 치우던 신랑 진우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9살 신부를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9살 아이가 어찌 독을 알아보고 자객을 유인하며 사또를 움직일 지도를 품고 있단 말이냐? 저는 흐트러진 족두리를 바로 세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우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몰락한 무관의 자식으로 평생을 칼과 글만 알며 살아온 고결한 선비였기에 저의 이런 치밀한 수작들이 낯설고도 위험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앞에 앉아 아버님께 배운 관상을 복기하며 진우의 됨됨이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비록 가난에 찌들어 당숙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아닌 깊은 슬픔과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라면 제가 평생을 걸고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아버님의 유품인 작은 인장을 꺼내 보여주며 본격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당숙모가 잡혀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뒤에는 우리 가문의 전 재산을 집어삼키려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제 말에 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저는 촛불을 가까이 끌어당겨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가문에 숨겨진 자금 흐름도를 그렸습니다. 진우는 제가 그리는 복잡한 수치와 인명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9살 소녀의 머릿속에 이런 방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서방님은 밖에서 무예를 닫고 세력을 모으십시오. 저는 안에서 가문의 뒤줄을 채우고 적들의 목을 죄 밧줄을 꼬겠습니다. 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으나 진우는 이미 제 지략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신랑과 신부가 아닌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전우로서 첫 번째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폭풍 같은 첫날 밤의 소동이 한 차례 지나가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숙모의 신복인 하녀가 다시금 신방 문을 두드린 것이지요. 아기씨, 서방님,
놀라신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당숙모님께서 특별히 보약을 보내셨습니다. 하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창지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뱀처럼 교활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 진우에게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야밤의 보약이라니. 그것도 자객이 들었던 직후의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수상쩍은 일이었으나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적의 패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9살의 작은 몸집이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아버님께 배운 대로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유지했습니다. 문을 여는 제 손끝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입가에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하녀가 내민 쟁반을 정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에서는 달콤한 약초 향이 코끝을 찔렀지만 그 향기 끝에 맺힌 미세하게 비릿한 금속의 냄새를 저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세상의 온갖 독초와 그 향기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화야, 사람을 살리는 약과 죽이는 독은 한 끗 차이란다. 달콤한 향기에 취하지 말고 그 속의 비린 맛을 경계해야 한다. 그때의 가르침이 지금 제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을 섞으면 나는 특유의 그 냄새는 제 감각을 깨우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녀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당숙모님의 정성이 참으로 가득하네요. 제가 이 보약을 남김없이 마셔야 당숙모님이 기뻐하시겠지요? 하녀는 제 천진한 반응에 안심한 듯 음흉한 미소를 숨기며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방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신랑 진우는 제 행동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방구석 어두운 틈새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까부터 먹이를 찾아 헤매던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찻잔에 물을 조금 덜어 생쥐 앞에 가만히 흘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찬물을 핥아먹은 생쥐는 갑자기 온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을 허공에 휘저으며 짧은 비명을 내지르더니 순식간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랑 진우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동자는 경악과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너를 죽이려 들다니. 9살인 너에게 어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죽은 쥐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조선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당숙모에게 저는 조카가 아니라 가로채야 할 재산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독은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남은 찬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이 독차는 이제 당숙모의 목을 죄일 튼튼한 밧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랑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반격의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진우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어제의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해맑은 9살 꼬마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고 당숙모의 신복들이 지나갈 때면 일부러 흙장난을 치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저의 천진난만한 연기에 당숙모의 하녀들은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어젯밤 자객이 들었을 때도 운 좋게 산 게 분명해. 저런 철부지가 뭘 알겠어. 그들이 안심하고 곁을 내줄수록 저희 귀는 더욱 예리하게 집안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비밀들을 수집했습니다. 저는 바보 흉내를 내며 곳간의 열쇠 위치와 하인들의 불평불만을 모조리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고 신방의 문이 굳게 닫히면 저는 비단 치마를 걷어붙이고 책상 앞에 앉아 아버님이 남기신 가계부와 당숙모의 허위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진우는 그런 저의 변신이 볼 때마다 놀라운지 옆에서 촛불을 밝혀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구르던 아이가 맞느냐? 어찌 붓을 쥐는 손길이 이토록 매섭단 말이냐? 저는 대답 대신 장부의 한 구절을 짚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기 보십시오. 당숙모가 지난달에만 쌀 10가마를 남모르게 빼돌렸습니다. 이 돈들이 모두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진우는 제가 찾아낸 명백한 횡령의 증거를 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공격적인 경영 방침을 지시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희 두 사람의 신방은 신혼의 단꿈이 아닌 가문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작전 회의실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마을 장터에 나가 은밀하게 수하들을 모으는 법과 당숙모의 배후에 있는 고리대 금업자의 정보를 캐오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서방님, 낮에는 저를 그저 철부지 어린 아내로 대하십시오. 사람들이 서방님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야 그들의 경계심이 풀립니다. 진우는 제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너의 지략에 부끄럽지 않은 서방이 되마.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너다. 달빛이 비치는 신방 안, 상하의 붉은 화롯을 입은 구세 책사와 청색 도포를 입은 젊은 무사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둡던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저는 신랑 진우의 소매를 끌어당겨 뒷마당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바보 흉내를 매며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곳간 자물쇠의 경첩이 헐거워진 것을 미리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제 뒤를 따르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곳간은 왜 가자고 하는 것이냐? 혹 배가 고픈 것이냐? 저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술에 대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곳간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복면을 쓴 사내 둘이 쌀가만 이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들의 뒤를 은밀히 쫓으라 지시했습니다. 사내들이 쌀을 옮긴 곳은 뜻밖에도 당숙모의 사가와 연결된 뒷담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보라색 저고리를 입은 당숙모가 직접 나와 쌀가마니의 수량을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수고했다. 이 쌀들은 내일 아침 일찍 장터에
내다 팔아 자금으로 바꿔 오너라. 당숙모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며 당장이라도 튀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그의 도포 자락을 붙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현장을 덮치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저는 당숙모가 스스로 무덤을 파괴할 더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녀가 빼돌린 쌀가마니 바닥에는 제가 낮에 몰래 뿌려둔 붉은 물감이 묻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는 척하며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숙모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곡간 바닥에 이어진 붉은 발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나, 당숙모니, 곡간 귀신이 붉은 발을 가졌나 봐요. 발자국이 당숙모님 방 앞까지 이어져 있네요. 포졸들이 당숙모의 방을 수색하자 미처 처분하지 못한 쌀가마니와 붉은 물감이 묻은 가마니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숙모는 억울하다며 발뺌했지만 이미 그녀의 옷자락 끝에는 붉은 물감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제가 왜 어젯밤에 당장 덮치지 않았는지 깨닫고 저의 영민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당숙모가 빼돌린 쌀 사건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으나 그녀는 꼬리를 자르듯 하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였지요. 그곳에는 짙은 보라색 저고리를 입은 당숙모 옆에 험상궂은 인상을 한 낯선 사내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근방의 모든 돈줄을 쥐고 흔든다는 악명 높은 고리대금 업자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을 입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그 유명한 영민한 신부란 말이지. 내 아비가 나에게 남긴 빚이 얼만지나 알고 있느냐? 그는 품 안에서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는 대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종이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신랑 진우는 제가 홀로 당숙모의 처소에 들어간 것이 걱정되어 청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문 밖까지 달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그림자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최 씨의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버님의 서명이 담긴 차용증이라니 참으로 흥미롭네요. 하지만 최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평생 붓을 잡으실 때 끝을 살짝 굴리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 서명은 너무나 정직하게 뻗어 있군요. 제 지적에 최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옆에 있던 당숙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9살의 작은 손으로 가짜 차용증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의 먹색이 종이의 상태와 맞지 않으며 날짜 또한 아버님이 위독하여 누워 계시던 시기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지요. 최 씨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며 탁자를 내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선생님, 이런 가짜 종이로 가문을 삼키려 하시다니 관아에 알려지면 선생님의 악명보다 더 큰 화를 당하실 텐데요. 차라리 저와 새로운 거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최 씨에게 당숙모가 그에게 약속했던 이익보다 2배는 더 큰 가문에 숨겨진 보물창고의 열쇠를 미끼로 던졌습니다.
물론 그 창고는 당숙모가 결코 알지 못하는 저만의 함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탐욕에 눈이 멀어 당숙모를 배신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틈을 타 진우를 안으로 불러들여 기선제압을 완료했습니다. 진우는 제가 거물 최 씨를 말 한마디로 요리하는 광경을 보며 자신의 아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가문을 수호하는 여신과도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구의 최 씨가 물러난 뒤 당숙모는 제가 최 씨에게 제안한 보물창고 이야기에 완전히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저고리 소매를 떨며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혔지요. 연화야, 그 보물창고라는 것이 정말로 아버님이 숨겨두신 것이냐? 어째서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한 척했으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을 정돈하며 품 안에서 묵직한 쇠열쇠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당숙모니, 아버님께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열쇠를 주라고 하셨지요. 오늘 최 선생님과의 일을 보니 이제는 당숙모님을 믿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열쇠를 건네는 척하다가 다시 손을 거두며 그녀가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당숙모는 결국 제 꾀에 넘어가 자신이 빼돌렸던 가문의 문서들을 모두 제 앞에 내놓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신랑 진우에게 눈짓으로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입은 진우는 문 밖에서 대기하던 포졸들을 은밀히 불러 모으기 시작했지요. 당숙모는 열쇠를 손에 쥐자마자 제가 일러준 뒷산에 버려진 사당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사당 바닥에 돌을 들어 올리고 창고 문이라 믿었던 낡은 궤짝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황금이 아닌 그녀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아버님의 친필 일기장이었습니다. 현장을 덮친 진우와 포졸들 앞에 당숙모는 대경실색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열쇠가 창고 열쇠가 아니라 아버님이 생전에 그녀의 방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이중 벽면의 비밀 장치 열쇠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연화야, 내 이놈, 어찌 9살짜리가 이토록 영악하단 말이냐. 당숙모는 악을 쓰며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유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당 그늘진 곳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오며 최 씨보다 더 강력한 기를 뿜어내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숙모를 비웃으며 자신이 바로 이 모든 음모의 진짜 설계자라고 선언했지요. 가문을 되찾았다고 안심하던 찰나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저희 부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당의 눅눅한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사내는 검은 관복에 금수저가 수놓인 흉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좌의정의 수하이자 우리 가문의 재산을 세탁하여 정치 자금으로 쓰던 어둠의 실력자 조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벌벌 떠는 당숙모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을 입은 저를 응시했습니다. 9살 계집이 이토록 판을 잘 짜다니 과연 그 아비의 그 딸이로구나. 하지만 연화야, 내가 찾은 그 일기장이 과연 법전보다 위에 있을 것 같으냐?
조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여 사당 전체를 뒤흔드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랑 진우는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꽉 쥐며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자락이 긴장감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불타고 있었지요. 저는 진우의 등 뒤에서 조 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와 그 뒤에 숨겨진 약점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은 품 안에서 어명을 상징하는 패를 꺼내 보이며 포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조정의 비리가 얽힌 중대 사안이니 관아의 포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모두 물러가라. 포졸들이 겁을 먹고 하나둘 뒷걸음질 치자 당숙모는 이때다 싶어 조 대감의 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히려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 대감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가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조정의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우를 진정시키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검은색 비단 족두리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고 제 입술에 찍힌 연지는 마치 승리를 다짐하는 핏빛처럼 선명했습니다. 조 대감님, 어명패를 꺼내실 만큼 급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잊으신 게 하나 있군요. 아버님이 남기신 것은 일기장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품 안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에 쥐어주셨던 조 대감의 친필 서명이 담긴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 대감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가 가짜 창고로 당숙모를 유인한 이유가 단순히 그녀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배후인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연, 감히 누구를 협박하려 드는 것이냐? 조 대감이 고함을 치며 손을 휘두르자 어둠 속에서 그의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으며 저희를 포위했습니다.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펄럭이며 순식간에 검을 뽑아 제 앞을 방어했습니다. 서방님, 지금입니다. 제 신호와 함께 사당 밖에서 수많은 횃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낮에 바보 흉내를 내며 마을을 돌아다닐 때 은밀히 돈을 주고 고용했던 장터의 유민들과 조 대감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몰락한 양반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사당을 에워싸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조 대감은 당황하여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대감이라 해도 민심의 분노와 수많은 목격자 앞에서는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없었지요. 저는 조 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대감, 진실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우는 늠름한 자세로 검을 치켜들며 저를 호위했고 저희 부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승리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당을 에워싼 수백 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에서 피어오르는 매연이 조 대감의 검은 관복을 휘감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의 여유 대신 생생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자락을 꼿꼿하게 펴며 진우의 등 뒤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검은색 비단 족두리에 달린 구슬 장식이 찰랑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조 대감님, 대감께서는 칼 한 자루면
9살 계집의 입 정도는 가볍게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으셨겠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들은 대감의 칼보다 더 매서운 눈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횃불을 든 군중 속에서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 대감의 호위 무사들이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진유가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벌럭이며 순식간에 앞줄 무사의 칼날을 자신의 검으로 쳐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예리한 소리가 사당 마당에 울려 퍼졌고 진유의 눈빛은 아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어명패를 다시금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놈들,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어명을 거역하는 자들은 모조리 역적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군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품 안에서 아버님이 남기신 또 다른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 대감이 가짜 어명패를 제작하여 지방 수령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밀서였습니다. 대감, 그 패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대감께서 아버님을 독살하고 가문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 증좌가 이미 한양의 대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9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옆에서 포박당에 있던 당숙모는 이제 조 대감의 권세가 끝났음을 직감하고는 살려달라며 제 발치로 기어와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보라색 저고리가 흙먼지에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비굴하게 비는 그녀의 모습은 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산 아래에서 관아의 대규모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 대감의 수하가 아닌 제가 미리 연을 닿아두었던 암행어사의 직인이 찍힌 군사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정돈하며 검을 집어넣고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말한 민심의 그물이 정말로 저 거물을 낚았구나. 조 대감은 마지막 발악으로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포위한 군사들의 창날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타오르는 횃불을 등지고 서서 무너져 내리는 조 대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첫 번째 큰 고개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조정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진짜 흑막을 찾아내기 위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우는 제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가자. 나의 영민한 책사여.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내가 기꺼이 너의 칼이 되어주마. 붉은 화롯의 소녀와 청색 도포의 무사는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사당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당숙모와 조 대감이 관군에게 끌려간 뒤 지방의 작은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으나 제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과 가문의 재산을 노린 음모의 뿌리가 이곳이 아닌 한양, 왕실과 조정의 심장부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버님이 남기신 보물 지도의 마지막 조각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양 도성 안, 비밀리에 운영되던 가문의 상단 본거지와 영의정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은밀한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랑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마친 채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한양은 이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험한 곳이다. 9살인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냐? 저는 검은색 비단 족도리를 단단히 고쳤으며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방님,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입니다. 서방님의 칼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저는 한양 전체를 서방님의 발 아래 두게 할 것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저희 부부가 탄 가마가 깊은 산세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예리한 화살 한 발이 날아와 가마의 지붕을 꿰뚫었습니다. 조 대감의 잔당들이 보낸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순식간에 가마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찬검을 뽑아 휘두르며 쏟아지는 화살들을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쳐냈습니다. 가마 안에 홀로 남은 저는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가마의 작은 창틈으로 암살자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산적의 복장이 아니라 군문에서 쓰는 정교한 화살촉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저는 붉은색 화로품 안에서 어젯밤 미리 준비해두었던 호신용 화약통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몸을 낮추십시오. 제 외침과 함께 저는 화약통을 숲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숲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암살자들이 당황하여 자취를 드러낸 순간 진우의 검이 번개처럼 그들의 사이를 갈랐습니다. 진우의 옅은 청색 비단 도포에는 암살자들의 피가 몇 방울 튀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늠름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진우는 가마문을 열어 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복병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나의 작은 정승이로구나. 저는 흙먼지가 묻은 붉은색 화로 자락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습격은 한양에 있는 진짜 흑마기. 저희의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눈빛에서 더욱 굳건해진 신뢰를 확인하며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한양 도성의 웅장한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살 책사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양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릴 치밀한 계책들이 바둑알을 놓듯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거대한 남문을 지나자 지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하고 번잡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을 단정히 가다듬고 가마의 창을 통해 도성의 거리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어느 집 대문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지, 어느 상점의 비단이 가장 귀하게 취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양의 권력 지도를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타며 가마 곁을 호위했습니다. 그의 늠름한 자태에 도성의 아녀자들이 눈길을 보냈으나 진우의 시선은 오직 제가 탄 가마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종로 거리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노포 운종상단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버님이 생전에 비밀리에 자금을 운용하시던 한양의 본거지였지요. 가마에서 내리는 제 검은색 비단 족두리와 붉은 화롯을 본 상단 하인들은 어디서 온 꼬맹이가 상전 노릇이냐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비웃는 하인들을 무시한 채 상단의 가장 깊숙한 집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상단 주인 중년 사내 권 씨는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장부를 뒤적이다가 체구가 작은 구세 여성인 저를 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게 꼬마 아가씨. 여기는 어린애가 소꿉장난하러 오는 곳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거라. 그의 무례한 말에 진우가 노여워하며 검자루에 손을 올렸지만 저는 진우를 제지하며 품 안에서 아버님의 비밀 인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권 상단주.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주인 알아보는 눈이 이토록 흐려지신 겁니까? 인장에 새겨진 문양을 본 권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상단의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거나 인출할 수 있는 상단주 위에 진짜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천금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붉은색 비단 화로 소매를 걷고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가로챘습니다. 9살의 작은 손가락이 장부의 허위 기재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낼 때마다 권 씨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강경에서 올라온 소금 대금 3만 냥이 누락되었군요. 또한 조정의 좌이정 댁으로 흘러간 뇌물 5천 냥은 누구의 독단입니까? 제 날카로운 추궁의 권 씨는 결국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단 내부를 감시하던 다른 행수들도 저의 기세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지요.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자락을 정리하며 제 뒤에 늠름하게 섰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권 씨에게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운종상단의 모든 전권은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면 지난 3년간 대감들과 거래한 모든 비밀 장부를 오늘 밤까지 가져오십시오. 권 씨는 벌벌 떨며 대답했고 저는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상단의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한양의 노을이 붉은색 화롯을 입은 저와 청색 도포의 진우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한양의 거대한 돈줄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돈은 권력을 움직이는 피와 같습니다. 저는 이 피를 이용해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흑막의 목을 쥘 것입니다. 진우는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굳건한 동맹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운종상단을 장악하고 한양의 돈줄을 쥐기 시작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저희 부부가 머무는 별채로 대궐의 기운을 담은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전령이 내민 비단 주머니 안에는 은은한 향이 배어있는 옥색 서찰이 들어있었지요. 그것은 놀랍게도 현재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마마께서 직접 보내신 초대장이었습니다. 한양 바닥에 9살 난 정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 비범한 재주를 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니 궁으로 들라 하셨다. 전령의 말에 신랑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소매를 꽉 쥐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궁궐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수천 개의 칼날이 숨겨진 곳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 자락을 정돈하며 거울 속에 비친 제 검은색 비단 족두리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서방님, 중전 마마의 초대라니요. 이것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으나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할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눈빛으로 진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궁궐로 향하기 전날 밤, 저는 붉은색 화롯의 품 안에서 아버님이 남기신 왕실 비망록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중전 마마의 가문과 우리 가문 사이에 얽힌 오래된 은혜와 원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입은 채 밤새 제 곁에서 검을 닦으며 호위를 준비했습니다. 연화야. 궁궐의 담벼락은 높고 귀는 사방에 열려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담 너머로 보낼 것이니 너는 오직 너의 머리만을 믿고 나아가거라. 진우의 낮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청색 도포 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살의 작은 체구지만 저는 내일 그 거대한 궁궐의 안주인과 대등하게 마주 앉아 가문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궁궐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저는 상하의 화려한 붉은색 비단 화롯을 입고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갖춰 입고 제 뒤를 늠름하게 따랐지요. 수많은 궁녀와 내시들이 9살 난 신부의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켰습니다. 중전 마마가 계신 교태전에 도착했을 때 마루 끝에 앉아 계시던 마마께서는 저를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그 이판서의 여식이냐?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매섭구나. 중전 마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끝에는 서늘한 시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리는 대신 예법을 갖추어 고개를 숙인 뒤 품 안에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과거 중전 마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던 증표였습니다. 교태전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중전 마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하고 9살의 목소리로 궁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교태전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으나 저는 상하의 붉은색 비단 화롯 자락을 고치며 중전 마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옥비녀는 과거 아버님께서 중전 마마의 누명을 벗겨드렸던 결정적 증표였기에 마마의 차가웠던 눈빛은 서서히 흔들리며 과거의 회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비녀가 어찌 내 손에 있느냐? 내 아비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을. 중전 마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자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9살의 나직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마, 아버님께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마마와의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마마께서 그 신의를 갚으실 차례입니다. 지금 궁 안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조대감의 배후 세력이 마마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파격적인 발언에 옆에 서 있던 상궁들이 경악하며 입을 가렸으나 뒤를 지키던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차림의 진우는 오히려 늠름하게 가슴을 펴며 제 기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중전 마마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내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저와 진우, 그리고 중전 마마만이 남은 고요한 전각 안에서 저는 품 안에서 한양상단의 비밀 장부와 조 대감 일파의 반영 모의가 담긴 문서를 꺼냈습니다. 마마, 이것은 조 대감이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비축해둔 군자금의 흐름도입니다. 제가 장악한 운종상단을 통해 그들의 돈줄을 묶겠습니다. 마마께서는 전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아버님의 신원을 복권시켜 주십시오. 중전 마마는 9살 여성인 저의 치밀한 계책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이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유일한 동아줄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소매 아래로
제 작은 손을 꽉 쥐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늑대 굴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중전 마마는 자신의 비밀 인장을 찍은 서신을 제게 건네며 궁궐 내의 비밀 통로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태전을 나오는 제 붉은색 비단 화롯자락 위로 궁궐의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비단 족두리에 달린 장식들이 달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고 진우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이냐? 저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조 대감의 배후에 숨어 있던 진짜 거물들이 자신들의 목줄이 죄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횃불이 일렁이는 궁궐의 긴 회랑을 지나 새로운 전쟁터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9살 책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조정 전체를 뒤엎을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상하에 화려한 붉은색 비단 화롯을 갖춰 입고 아버님의 유품인 마지막 인장을 소매 속에 갈무리했습니다. 중전 마마와의 밀약에 따라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대신들이 가문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비밀리에 저희 상단 본거지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9살 난 계집이 주는 공짜 돈에 눈이 멀어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죄 밧줄인 줄도 모르고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랑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입고 상단 마당에 늘어선 호위 무사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옅은 청색 도포의 부드러움 속에 차가운 검기를 감추고 있었지요. 저는 검은색 비단 족두리를 높게 세우고 대신들이 모인 연회장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른신들, 가문의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서늘했습니다. 대신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저는 품 안에서 유언장이 아닌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매관매직과 비리 사실이 낱낱이 기록된 피해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감들께서 조 대감과 공모하여 아버님을 독살하고 국고를 횡령한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미 중전 마마를 통해 전하의 윤허를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각 관군들이 대감들의 사절을 수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선언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대신 한 명이 부하들을 시켜 저를 공격하려 했으나 그 순간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입은 진우가 번개처럼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우의 검은 공중에서 푸른 궤적을 그리며 대신들의 호위, 무사들을 단숨에 제 앞에 나갔습니다.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자락이 역동적으로 휘날릴 때마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대신들의 죄명을 읊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연회장의 문이 벌컥 열리며 중전 마마가 보낸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신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9살 난 소녀의 완벽한 덫에 걸렸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거나 자비를 구했습니다. 저는 붉은색 비단 화롯 소매를 정돈하며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긴 고통의 시간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피 묻은 검을 거두고 제 곁으로 다가와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소매로 제 뺨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연화야, 드디어 가문의 원수를 모두 갚았구나. 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뒤주를 우리가 직접 채우는 것입니다. 9살 책사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대업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무너진 권력자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한양의 모든 비리와 음모가 씻겨 내려간 뒤 조정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는 중전마마와 전하의 배려로 완벽하게 복권되었고 몰수되었던 가문의 모든 재산과 상권은 저희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상하의 화려한 붉은색 비단 화롯 소매를 여미며 아버님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비단 족두리에 달린 진주들이 오늘따라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님,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가문을 더럽혔던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백성들의 뒤주는 우리가 되찾은 곡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를 갖춰 입고 제 곁에 나란히 서서 정중하게 아버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늠름한 옆모습은 이제 한 가문의 신랑을 넘어 이 나라의 상권을 수호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절을 마친 뒤 제 작은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한양에서의 삶도 안정되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꿈꾸느냐? 저는 대답 대신 아버님이 비밀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던 조선 너머 거대한 대륙과 바다가 그려진 세계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방님, 조선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장악한 운종상단의 비단과 인삼이 저 바다 너머 푸른 눈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까지 닿게 할 것입니다. 제 야심찬 대답에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 지략이 한 나라에 머물 그릇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 부부는 그 길로 한양을 떠나 서해안의 거대한 무역 항인 병난도로 향했습니다. 9살의 작은 체구지만 붉은색 화롯을 입고 항구의 수많은 상인을 진두지휘하는 제 모습에 대륙의 거상들도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아래에 항상검을 차고 저를 호위하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으로부터 저를 든든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거대한 범선의 돛이 올라가고 붉은색 화롯의 소매가 바닷바람에 깃발처럼 휘날렸습니다. 저는 배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멀어지는 조선의 산천을 바라보며 결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진우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옅은 청색 비단 도포 자락으로 저를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든 바다 끝이든 나의 검은 항상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9살 책사의 영민함과 17살 무사의 용맹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조선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갑판 위에 하나로 겹쳐지며 찬란한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9살 신부 연화와 늠름한 수호자 진우의 파란만장한 복수극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략과 용기로 가문을 일으킨 두 사람의 앞날에 이제 평온한 항해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흥미진진한 대서사시를 저와 함께 완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